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주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할 전망인데요. 나홀로 가구가 늘며 증가하던 가구 수도 당초 전망보다 3년 빠른 2041년부터 꺾일 것이란 새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2047년엔 1, 2인 가구가 전체의 70%를 넘는 반면 4인 가구는 7%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는 2011만 가구. 10년 뒤인 2029년부터 인구가 줄어도 가구 수는 꾸준히 늘지만 이것도 2040년 2265만 가구를 정점으로 이듬해부터는 꺾일 전망입니다. 2년 전 통계청 예측보다 감소 시작이 3년 당겨졌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전체 가구 중 1, 2인 가구 비중은 재작년 기준으로 30년 뒤 10%포인트 가까이 늘지만 4인 가구는 반대로 10%포인트 이상 감소합니다. 2047년엔 10집 중 7집 이상이 1인 또는 2인 가구이고 4인 가구는 한 집도 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가파르게 늘어나는 1인 가구 비중은 2037년 일본보다는 낮지만 영국과 캐나다, 호주보다도 높을 전망입니다. 고령 가구 내에서도 이혼 인구나 사별 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1인 가구 형성을 좀 많이 기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전체 연령대에서도 미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2047년에는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재작년에 3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전체 가구 절반은 가구주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재작년엔 전체의 32%가량이었지만 30년 뒤인 2047년엔 전체 가구의 단 16% 정도로 줄며 보기 드문 가족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수십조 원을 쏟은 저출산 대책에도 우리나라 여성 1명의 예상 출산 자녀는 0.98명으로 세계 최저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받을 사람만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출산 장려 일변도에서 고령자가 일을 더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을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합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수정 대책의 골자는 출산 장려 외에 고령자와 외국인 노동력 활용 확대 정책을 병행한다는 겁니다.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 그리고 외국 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선 60살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내년부터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립니다. 정년을 넘은 직원을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매달 일정액을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 시행하고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되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 형태는 기업에 맡기는 계속고용제도 2022년부터 논의할 계획입니다. 젊은 사람이 줄어드니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문턱도 대폭 낮춥니다. 장기 체류와 가족 동반이 가능한 우수 인재 비자를 새로 만들어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취업 활동이 끝난 뒤 재입국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줄입니다. 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다시 일하기 쉽게 하는 겁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원 양성 규모도 줄이고 군 병력 감소에 대응해 각종 대체 복무는 줄이고 여군은 늘리며 귀화자도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어린이집에 맡긴 자녀들이죠. 저녁 늦게 데리러 가면 퇴근이 늦어진 보육교사나 오래 기다린 자녀들 보고 마음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내년 3월부터는 늦은 시간에 보육교사가 별도로 배치돼 이런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는 강선미 씨. 일 특성상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데리러 가는 시간이 늦다 보니 딸에게도 퇴근 못한 보육교사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한 반이 다 모여 이렇게 통합 보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애한테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늦게 데리러 가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현행 보육 프로그램상 강선미 씨 같은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는 종일반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주간 근무를 한 교사들이 당번을 정해 추가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시행되는 새 보육 지원 프로그램은 보육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인 기본 보육과 이후 시간대에 연장 보육으로 나누고 연장 보육반엔 전담 교사를 따로 배치합니다. 시행에 앞서 시범 사업을 해보니 퇴근 늦은 부모들의 불편한 마음도 해소할 수 있었지만 보육 교사들도 예전엔 누리지 못했던 휴식과 수업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장반 선생님들께서 계셔주시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들의 시간이 이제 확보되어서 수업 준비나 아니면 행정 업무에 대해서 크게 이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연장 보육반은 만 3살에서 5살 유아의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만 2살 이하 영아는 맞벌이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또 부모의 질병 같은 긴급한 경우엔 사전에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정부가 출산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심화하는 저출산에 대응해 교원과 군의 인력 구조 개편에 나섭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학령 인구와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 수급 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 획득 체계도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1인 기준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고 정년을 넘은 직원을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할 계속 고용 장려금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졸업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6명으로 OECD 평균보다 5명이나 적었습니다. 이는 전체 OECD 회원국 중 일본, 이스라엘에 이어 3번째로 적은 겁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도 한의사를 포함해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었고 간호사 등 간호 인력은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보다 2.1명 적었습니다. 경기도가 입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 벌떼 입찰을 일삼은 유령회사 의심 업체를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입찰 공정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강창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도안산한 국도변 바로 옆에 컨테이너 가건물이 나옵니다. 과거 도로건설 현장 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내부에는 서류를 담은 종이박스와 사무기기가 널브러져 있을 뿐 사무실로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건설사의 자회사가 무려 16개나 주소지로 둔 곳입니다. 분양이나 공사 입찰 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갠 건데 이 회사는 경기도 내 공공택지 분양에서 싹쓸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업체를 조사해보니 5개는 자본금 기준에 미달했고 11개는 기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왜 한 개로 안 하시고 여러 개를 이렇게 분류하시는지. 토지 구매하고 뭐 이러면서 잠깐 공백이 그때 생겼는데. 경기도가 최근 5개월간 현장 점검을 벌여 회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만든 유령회사 의심업체 39개를 적발했습니다. 공공택지의 낙찰과 건설공사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건설업의 결사 형태로 다수를 설립하고 낙찰되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하나의 브랜드로 시공을 합니다. 회사 쪼개기 방식의 벌떼 입찰은 회사 유지에 필요한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될 뿐 아니라 입찰의 공정성마저 침해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A사 등 2개 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업체를 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새 승차 서비스에서 IT 공룡 카카오가 독주하고 있습니다. 택시 호출앱 장악, 대형 택시 출시에 이어 일반 택시까지 인수했는데요.
반면 이 분야 벤처들은 방향을 못 잡으면서 시장의 혁신이 아닌 자본 싸움이 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대형 택시 라이언 출시 계획을 내놓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번엔 가맹형 택시 브랜드 웨이고블루를 인수했습니다. 3월 출범한 웨이고블루는 50여 곳 법인 택시가 가입한 프랜차이즈 택시로 호출비 3,000원을 내면 승차 거부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택시 외부는 인기 카카오 캐릭터로 꾸미고 브랜드도 카카오를 내세웁니다. 다음 달 나올 라이언 택시를 더하면 카카오는 법인 택시 150여 곳과 손잡는 겁니다. 전국화할 수 있는 이제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더 빨리 확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목표가 가변적인데 일단은 한 700대 정도를 더 받아서 한 1000대 정도로. 정부는 2달 전 택시 혁신안에서 앞으로 승차 서비스 업체들이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들인 만큼만 운행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카카오는 확보할 수 있는 면허가 벌써 5,000개가량입니다. 반면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개척한 타다나 파파는 렌터카 기반이라 기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량 면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유료 카풀 업체들도 유명무실합니다. 모빌리티 시장을 자본력 있는 기업이 좌우함으로써 향후 관련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벤처업계에선 정부의 택시 혁신안이 혁신의 장을 자본력 싸움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수출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여름 휴가로 인한 조업 일수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줄어든 24만 9,30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3.4% 줄어든 16만 4,100여 대에 그쳤으나 수출액은 29억 8천만 달러로 4.6% 늘어났습니다. 내수 판매는 국산차와 수입차가 각각 6.5%, 4.6% 감소해 전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줄어든 13만 6,944대로 집계됐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접수 4일 만에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은 18일 오후 4시 기준 모두 5만 263건이 접수됐습니다. 신청 금액은 5조 9,643억 원으로 한 건당 평균 1억 1,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안심대출 신청 규모는 첫날인 16일 1조 3천억 원에서 어제 2조 3천억 원, 오늘 2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신청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에서는 임대차 관련 법 개선도 논의됐습니다. 그동안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돼 오던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대차에게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상가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주택에도 확대 적용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는 현행 최대 2년까지 보호되는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도 계약 연장을 통해 같은 집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최장 10년 이내 범위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최대 몇 년까지 보장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이 담긴 법 개정안 10여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계약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최대 4년까지 보호하는 방안이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향후 미래의 자동화로 대체될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인공지능의 위협과 함께 대체될 일자리가 상당하다고 하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직업이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나요? 네, 얼마 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위험과 저숙련 노동자 재교육의 어려움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우리나라 일자리 중 43.2%가 자동화로 인해 전혀 새로운 직무 수행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이는 45.6%였던 OECD 주요국의 평균보다 낮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의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자동화의 위협도 크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험도엔 직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OECD는 전체 직무 중에서 70% 이상의 직무가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자동화 고위험군으로 전체 직무 중 50%에서 70%가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자동화 중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험군 비중이 10.4%, 중위험군 비중이 32.8%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를 합해서 43.2%가 나온 겁니다. 70% 이상의 직무가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다니 해당 직업군에 속한 노동자의 경우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땠나요? 네, 나라 간 편차도 컸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의 경우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 위험에 노출된 일자리 비중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터키와 그리스, 일본, 독일 등 이 나라들도 위험도가 50%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 뉴질랜드, 핀란드의 경우엔 이 30% 초반으로 나타나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나라마다 위험도에 노출된 정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군요. 일본, 독일도 위험도가 50% 이상 된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그만큼 기술이 발전된 나라가 일자리를 위협받는 요건에도 충족이 된다는 뜻일까요? 네, 물론 그러한 점도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건 저숙련 노동자의 교육 참가율입니다.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자동화로 일자리가 대체되기 가장 쉬운 직군임에도 교육 참가율도 낮고 교육 참여 의사도 낮은 모습을 보인 거죠. OECD 평균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관련 교육 참여율은 22.3%였는데요. 61.6%의 비율을 보인 고숙련 노동자 참여 비율보다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네, 자동화의 위협을 가장 크게 받는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관련한 참여 비율이 적다니 이유는 뭘까요? 네, OECD는 저숙련 노동자 중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는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업무와 관련한 시간 부족과 육아, 가사와 같은 개인 사유로 인한 시간 부족, 비용 부담, 진입 장벽 등입니다. 그런데 유형을 통한 조사 결과 업무 관련 시간 부족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평균 20.1%로 가장 많은 이유로 뽑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 관련 시간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46.9%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했던 겁니다. 네,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으니 향후 일자리 대체에 대한 위협도 높다는 거잖아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유는 노동시간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2017년 OECD 국가 연평균 노동시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업무 시간이 긴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당시 OECD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746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저숙련 노동자의 자동화 대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 시간에 일자리에 관련한 재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위협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 시간이 길어지니 재교육을 받을 시간은 없는데 그 사이에 기술은 발전되니 이대로라면 절반에 가까운 일자리가 실제 자동화로 인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씁쓸한 현실인데요.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디스토피아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남은 시간에 업무의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모든 노동자에게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